강원도 정선의 작은 탄광촌에는 아직 새벽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마을 어귀에 자리한 장씨 집안의 기와지붕 위로 첫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죠. 이곳에서 가장 오래된 집안 중 하나인 장씨 가문은 대대로 체면과 격식을 무엇보다 중시해 왔습니다. 20살의 이도연이 이 집의 며느리로 들어온 지 벌써 석 달이 흘렀네요. 마을 사람들 앞에서는 번듯한 집안의 새 며느리로 보였지만 집 안의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과 시아버지의 무관심,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잔소리들이 도연의 하루를 짓눌렀죠. 아침이면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 밥을 짓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널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늘 말했습니다. 태댁이 게으르면 집안이 망한다고, 며느리는 소리 없이 일만 하면 된다고 말이죠. 도연은 고개를 숙이고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나의 희망이 있었어요. 바로 뱃속에서 자라고 있는 작은 생명이었습니다. 임신 5달째에 접어든 도연의 배는 조금씩 불러오기 시작했죠. 아이가 움직일 때마다 그녀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자신의 편이 되어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저녁이면 도연은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했습니다. 시장에서 사온 하늘색 천으로 작은 손수건을 만들고 있었어요. 파란 실을 바늘에 꿰어 정성스럽게 한 땀 한 땀 수를 놓았죠. 촛불 아래서 반짝이는 파란 실이 천 위에 아름다운 글씨를 그려냈습니다. 동우라는 이름이었어요. 새벽처럼 밝게 살아가라는 뜻을 담은 이름이었죠. 도연은 매일 밤 이 이름을 수놓으며 아이에게 속삭였습니다. 동우야, 엄마가 너를 위해 예쁜 손수건을 만들어주고 있단다. 너는 이 어둡고 답답한 곳에서 태어나겠지만 언젠가는 넓은 세상으로 날아갈 거야. 시어머니는 도연이 바느질하는 모습을 못마땅해 했어요. 임신부가 바늘을 만지면 아이에게 해롭다며 핀잔을 주곤 했죠. 하지만 도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만이 자신과 아이를 이어주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남편이 늦게 들어왔어요.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그를 부축하던 도연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아이 이름은 어떻게 지을까요? 남편은 피곤하다며 그저 고개만 저었죠. 시어머니가 정할 일이라며 말을 돌렸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파란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잠들었어요. 아이의 첫 번째 선물이 될 그 손수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내일이면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겠지만 아이가 있는 한 모든 걸 견뎌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창 밖으로는 차가운 겨울바람이 불어왔지만 도연의 마음속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곧 만나게 될 아이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꿈꾸며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어요. 파란 손수건 위에 수놓인 동우라는 글씨가 촛불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출산 예정일이 다가오자 도연의 몸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하지만 집안일은 여전히 그녀의 몫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임신이 병도 아닌데 왜 그리 연약하게 구느냐며 핀잔만 줄 뿐이었죠. 그날도 도연은 새벽같이 일어나 집안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랫배에 찌릿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시간이 갈수록 통증의 간격이 짧아졌습니다. 진통이 시작된 것이었죠. 여보, 시어머님, 도연은 급하게 가족들을 불렀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일터에 나가고 없었고 시어머니만이 차가운 표정으로 그녀를 내려다봤어요. 벌써부터 난리법석이냐며 혀를 끌끌 찼죠. 하지만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흐르자
그제야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정선의료원으로 가는 길은 험했어요.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트럭 위에서 도연은 극심한 고통을 견뎌야 했습니다. 파란 손수건을 꼭 쥔 채로 말이죠. 동우야, 조금만 참아라. 엄마가 너를 안전하게 낳아줄게. 그녀는 속으로 계속 중얼거렸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도연은 이미 의식이 흐릿했어요. 의사가 급하게 수술실로 데려갔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출혈이 심했고 아이의 심박동도 불규칙했어요. 도연은 마지막 힘을 다해 외쳤습니다. 제발, 우리 아이만은 살려주세요. 그리고 모든 것이 어둠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도연이 깨어났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몸이 무겁고 머리가 멍했습니다.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아이였어요. 내 아이는 어디 있지? 우리 동우는 괜찮지? 시어머니가 병상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도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우리 아이는 어떻게 됐어요? 시어머니는 냉정하게 대답했습니다. 아이는 사산이야. 너무 일찍 태어나서 숨을 쉬지 못했어. 얼굴도 보지 마라. 그냥 잊어버려. 도연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산이라니. 그럴 리가 없어요. 분명히 아이가 움직이는 걸 느꼈는데. 제발 한 번만 보게 해주세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단호했어요. 죽은 아이 보고 무엇하느냐며 고개를 저었죠. 의사가 들어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조산으로 인해 아이를 잃게 되었다고, 산모도 많은 출혈로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의사의 눈빛이 어딘지 어색하고 불안해 보였거든요. 도연은 자신이 가져온 가방을 찾았습니다. 파란 손수건이 들어있는 가방 말이에요. 하지만 가방을 열어보니 손수건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어디 갔죠? 내가 만든 손수건이 어디 있어요? 시어머니는 짜증스럽게 대답했어요. 무슨 손수건이냐? 그런 건 없었다고 말이죠. 아이도 잃고 정신까지 나간 것 같다며 혀를 찼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며칠 동안 도연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먹지 않았죠. 시어머니는 그런 그녀를 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아이 하나 제대로 낳지 못하는 며느리라며 귀에서 수군거렸어요. 마을 사람들도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장씨 집 며느리가 아이를 잃었다더라. 집안에 좋지 않은 일이 생겼다더라. 도연은 점점 더 위축되어 갔어요. 남편은 위로 한마디 없이 술만 마셨습니다. 아이를 잃은 아내보다는 가문의 대를 이을 후손을 잃은 것을 더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도연의 마음은 더욱 메말라 갔습니다. 그날 밤 도연은 텅 빈 아이 방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만들어 두었던 작은 옷가지들과 장난감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가장 소중했던 파란 손수건만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동우야, 엄마가 미안해. 너를 지켜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이가 정말 죽었다면 왜 자신은 모성 본능을 느끼고 있는 걸까요? 왜 가슴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아이를 잃은 충격에서 조금씩 회복되어 가던 도연에게 더 큰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석 달이 지나도록 몸조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고 이상한 증상들이 계속되었어요. 시어머니의 성화에 못 이겨 다시 병원을 찾았죠. 의사의 진단은 청천벽력 같았습니다.
출산 과정에서 생긴 합병증으로 인해 재임신이 거의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어요. 자궁에 심각한 손상이 있었고 설사 임신이 된다 하더라도 출산까지 무사히 갈 확률이 극히 낮다고 했습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어요. 아이 하나도 제대로 낳지 못했는데 이제는 영원히 아이를 가질 수 없다니. 자신의 존재 이유가 송두리째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을 기다리고 있는 건 시어머니의 차가운 시선뿐이었어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는 혀를 끌끌 차며 말했습니다. 이제 정말 쓸모없는 며느리가 됐구나. 아이도 못 낳고 앞으로도 낳을 수 없다니. 그날부터 집안 분위기는 더욱 싸늘해졌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도연을 마치 투명인간처럼 대했어요. 밥상에서도 그녀의 자리는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죠. 남편 역시 집에 들어오는 시간이 늦어졌고 술 냄새를 풍기며 돌아와서는 도연과 눈도 마주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시어머니는 도연을 불러 앉혔어요. 그리고는 잔인한 말을 내뱉었습니다. 며느리야, 이제 그만 갈 때가 되지 않았니? 우리 아들이 후사를 이어야 하는데 너와 함께 있어서는 안 되겠어. 다른 여자를 들여야겠다. 도연의 가슴에 비수가 꽂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남편과 제대로 이야기도 나눠보지 못했는데 벌써 쫓겨나야 한다니. 하지만 항변할 힘도 용기도 없었습니다. 남편은 끝내 도연을 외면했어요. 어머니 말씀이 맞다며 이혼 절차를 진행하자고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그럼 제가 먼저 집을 떠날게요. 이혼은 조금 기다려 주세요. 아직 마음의 준비가. 하지만 시댁에서는 더 이상 기다려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새로운 며느리를 들여야 한다며 성화를 부렸어요. 결국 도연은 혼인한 지 1년도 안 되어 쫓겨나듯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선에서 서울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도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가져온 것이라고는 몇 벌의 옷가지와 바느질 도구뿐이었습니다. 파란 손수건은 여전히 찾을 수 없었죠. 그 손수건만이라도 있었다면 동우를 떠올리며 위안을 삼을 수 있었을 텐데. 서울 성수동의 한 여인숙의 방을 얻었습니다. 좁고 습한 방이었지만 그나마 몸을 늘 곳이 있다는 게 다행이었어요.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는 도연의 사정을 듣고 안쓰러워했습니다. 설거지와 청소 일을 시켜주며 당장 먹고 살 길을 마련해 주었어요. 새벽 5시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습니다. 여인숙 설거지, 근처 식당 청소, 빨래방 일손 돕기. 닥치는 대로 일했어요. 손은 거칠어졌고 어깨는 결렸지만 그래도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습니다. 저녁이면 작은 방에서 바느질을 했어요. 여인숙 투숙객들의 옷을 수선해 주거나 단추를 달아주는 소일거리였죠. 바늘을 들고 있을 때만큼은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파란 실을 보면 문득 동우가 떠올랐어요. 우리 아이는 정말 죽었을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시어머니는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을까? 왜 파란 손수건은 사라진 걸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었지만 답을 찾을 방법은 없었어요. 몇 달이 지나자 성수동 골목길이 익숙해졌습니다. 여인숙 주인 아주머니도 도연을 딸처럼 아껴주었어요. 가끔 혼자 울고 있으면 다가와 등을 토닥이며 위로해 주었죠. 세상에는 나쁜 사람만 있는 게 아니구나. 도연은 조금씩 깨달아 갔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여전히 외로웠어요. 동우를 부르며 울기도 했고 파란 손수건을 찾으러 정선까지 가야 하나 고민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이미 자신을 버린 곳에 다시 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첫 번째 겨울이 지나갔습니다. 도연은 조금씩 성수동의 새로운 주민이 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는 여전히 동우에 대한 그리움과 파란 손수건에 대한 아련한 기억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살에 시집 와서 절망 속에 집을 떠났던 도연은 이제 50살이 되었어요. 성수동 골목 한편에 자리한 작은 자수 공방 바늘과 실의 주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세월이 약이라고 했던가요? 처음 몇 년은 정말 힘들었지만 도연은 조금씩 자신만의 삶을 읽고 나갔어요. 여인숙에서 시작한 바느질이 입소문을 타면서 단골 손님들이 생겼고 10년 전에는 드디어 작은 공방을 열 수 있었습니다. 공방은 아담했어요. 5평 남짓한 공간에 재봉틀 2대와 자수틀, 그리고 색색의 실들로 가득했죠. 벽에는 도연이 직접 수놓은 작품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꽃과 나비, 새와 나무들, 모두 정성스럽게 만들어진 것들이었어요. 하지만 유독 파란색 작품들이 많았습니다. 파란 나비, 파란 꽃, 파란 하늘. 사람들은 도연이 파란색을 유난히 좋아한다고 생각했지만 그녀만이 그 이유를 알고 있었죠. 잃어버린 파란 손수건과 동우에 대한 그리움 때문이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단골 손님 몇 분이 수선을 맡기고 가셨고 도연은 조용히 자수를 놓고 있었습니다. 오후 3시쯤 공방 문이 열렸어요. 낯선 남자가 들어섰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MBC 휴먼 다큐 작가 김정호라고 합니다. 남자는 정중하게 인사하며 명함을 내밀었어요. 도연은 의아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방송국에서 왜 자신을 찾아왔을까요? 김 작가는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현재 잃어버린 고리라는 프로그램을 제작 중인데 입양 아들이 친부모를 찾는 과정을 다루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한 입양인이 가지고 있는 유품 때문에 이곳을 찾게 되었다며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죠. 혹시 파란 나비가 수놓인 손수건을 본 적 있으시나요? 김 작가의 질문에 도연의 손이 멈췄습니다. 파란 나비, 아니, 파란 손수건이라고 하셨나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네, 맞습니다. 김 작가는 휴대폰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어요. 낡고 바랜 손수건 사진이었습니다. 거기에는 파란 실로 수놓인 글씨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동우라는 이름이었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뛰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죠. 30년 전 자신이 밤새워 수놓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거든요. 혹시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김 작가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이 손수건을 가진 입양인이 있는데 친부모를 찾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유일한 단서라고 하더라고요. 도연은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그럼 동우가 우리 아이가 살아있다는 건가요? 사산이 아니었다는 건가요? 30년 동안 품어왔던 의문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아, 혹시 이 손수건과 관련이 있으신가요? 김 작가는 도연의 반응을 보고 깨달았습니다. 정말로 단서를 찾은 것 같았어요. 혹시 어머니세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젖을 수도 없었어요.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었거든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아이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미국에서 입양되어 자랐다니.
그 아이,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나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 작가는 설명했어요. 현재 30살이고 이름은 윤지환이라고 했죠. 미국에서 자란 후 몇 년 전 한국에 돌아와 기자로 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 도연은 중얼거렸어요. 우리 동우가 기자가 되었구나. 똑똑하게 자란 것 같네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과 슬픔, 그리고 죄책감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김 작가는 도연에게 방송 출연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면 그 아이가 얼마나 당황할까요? 30년 동안 버렸다고 생각했을 텐데.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김 작가가 물었습니다. 도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는 결심한 듯 말했습니다. 편지를 써보겠어요. 먼저 편지로. 마음의 준비를 시켜드려야죠. 그날 밤, 도연은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환이에게, 아니, 동우에게. 수없이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30년의 그리움과 미안함을 어떻게 글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결국 짧은 편지를 완성했습니다. 혹시 당신이 가진 파란 손수건에 동우라는 이름이 수놓여 있다면, 그리고 그것이 당신의 첫 번째 기억이라면, 저는 당신의 어머니일지도 모릅니다. 30년 동안 당신을 그리워했습니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도연은 떨렸어요. 과연 이 편지가 아들에게 전해질까요? 그리고 지환이는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두려우면서도 기대되는 마음으로 그녀는 조심스럽게 편지를 김 작가에게 전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하루에도 몇 번씩 공방문을 바라보며 가슴을 졸였어요. 혹시 지환이가 찾아오지 않을까, 아니면 편지를 받고도 외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김 작가에게서 소식이 왔어요. 편지가 무사히 전달되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윤지환 기자의 반응은 복잡했다고 전했죠. 충격을 받은 것 같다며 시간이 필요하다고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이해했어요. 30년 동안 자신을 버린 부모라고 생각해왔을 텐데, 갑자기 편지가 와서 엄마라고 하면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래도 거부하지 않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한편 도연은 지환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김 작가를 통해 조금씩 정보를 들었습니다. 지환은 미국에서 입양되어 좋은 부모님 밑에서 자랐다고 했어요. 대학에서 저널리즘을 전공했고 한국에 온 지는 3년 정도 되었다고 했죠. 그런데 왜 한국에 왔을까요? 도연은 궁금했습니다. 김 작가는 설명했어요. 지환이 스스로 뿌리를 찾고 싶어서 한국에 왔다고 했죠. 언론사에서 일하면서 동시에 친부모를 찾는 일에도 매달리고 있었답니다. 그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아이가 30년 동안 혼자서 부모를 찾아 헤맸구나. 도연은 자신을 원망했습니다. 왜 그때 더 끈질기게 찾지 못했을까? 왜 시어머니 말을 그대로 믿었을까? 이틀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어요. 낯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혹시 이도연 씨이신가요? 저는 윤지환입니다. 도연의 손에서 전화기가 떨어질 뻔했어요. 우리 동우, 아니, 지환이의 목소리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목소리가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도연은 목이 메어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지환이도 마찬가지인 것 같았습니다. 한동안 서로 숨소리만 들릴 뿐이었죠. 편지. 잘 받았습니다. 지환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정말 제 어머니이신가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그리움과 조심스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래, 그렇단다. 도연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어요. 엄마가 미안해. 30년 동안 너를 찾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하지만 엄마는 내가 죽었다고 들었어. 사산이라고. 지환이는 충격받은 듯 했어요. 사산이라고요? 그럼 어머니는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계셨던 건가요? 그 목소리에 분노와 슬픔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환이는 더 많은 것을 알고 싶어 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왜 자신은 입양되었는지, 진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했습니다. 기자로서의 본능이 발동한 것 같았어요. 며칠 후 지환이는 정선으로 직접 취재를 떠났습니다. 자신이 태어난 병원과 도연이 살았던 집을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30년이라는 세월은 너무 길었습니다. 당시 의사는 이미 세상을 떠났고 병원 기록도 대부분 사라져 있었죠. 그래도 몇 가지 단서를 찾을 수 있었어요. 당시 간호사였던 할머니 한 분이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그날 밤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분명히 아이는 살아서 태어났는데 갑자기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지환이는 더욱 의혹을 품었어요. 분명히 뭔가 숨겨진 진실이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았어요. 관련자들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었고, 기록도 제대로 남아있지 않았거든요. 그동안 도연은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지환이가 정선에 갔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 불안해졌어요. 혹시 아들이 진실을 파헤치다가 더 큰 상처를 받지 않을까 걱정되었거든요. 일주일 후 지환이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만나고 싶습니다. 이번에는 단호한 목소리였어요. 정선에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는데 분명히 숨겨진 진실이 있는 것 같아요. 함께 찾아보면 안 될까요? 도연은 떨렸어요. 드디어 아들을 만날 수 있다는 기쁨과 함께 그동안 숨겨졌던 진실이 드러날 것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어요. 내일 공방으로 와도 될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환이는 대답했어요. 네, 가겠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파란 손수건 가져가겠습니다. 30년 동안 간직해온 유일한 연결고리니까요. 그날 밤 도연은 잠들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드디어 아들을 만나게 됩니다. 30년의 그리움이 끝나는 순간이에요.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과연 모자는 다시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숨겨진 진실은 무엇일까요? 도연은 공방을 정리하며 내일을 준비했습니다. 지환이가 좋아할 만한 차를 준비하고 그동안 만들어온 파란색 자수 작품들도 꺼내 놓았어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엄마가 30년 동안 너를 그리워하며 만든 작품들이라고. 그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2시간 일찍 일어났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세수도 할 수 없었어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30년 만에 아들을 만나는 어머니의 얼굴이었거든요. 공방을 정리하고 또 정리했어요. 지환이가 앉을 의자를 여러 번 닦았고 차를 우리고 또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서 계속 움직였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거든요. 오후 2시쯤 공방 앞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습니다. 도연은 창문 너머로 그 모습을 지켜봤어요. 차에서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정장을 입은 모습이었어요. 바로 지환이었습니다. 잠시 차 앞에 서서 공방을 바라보던 지환이가 천천히 걸어왔어요. 도연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30년을 기다려온 이 순간이 마침내 왔구나.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공방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지환이 들어서는 순간 도연과 눈이 마주쳤어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모자는 서로를 말없이 바라보기만 했죠. 지환이는 도연보다 훨씬 침착해 보였어요. 기자로서 단련된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도 감출 수 없는 떨림이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윤지환입니다.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도연은 눈물이 핑 돌았어요. 우리 동우. 아니, 지환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환이는 잠시 머뭇거리다가 주머니에서 작은 비닐봉지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낡고 바랜 손수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 정말 어머니가 만드신 건가요? 지환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그 손수건을 보는 순간 무너져 내렸어요. 분명히 자신이 밤새 수놓았던 바로 그 손수건이었거든요. 그래, 그거야.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손수건을 받아들었습니다. 파란 실로 수놓인 동우라는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엄마가 내가 태어나기 전에 만든 거야. 새벽처럼 밝게 살라고. 동우라는 이름을 지어줬단다. 지환이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그럼 정말 어머니이신 거군요. 30년 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마침내 풀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도연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지환이에게 다가가 꼭 끌어안았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우리 아들. 엄마가 너를 지키지 못해서 미안해. 3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지환이도 어머니를 끌어안았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이상했습니다. 처음 만나는 사이인데도 왠지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었거든요. 어머니. 지환이가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보고 싶었어요. 어떤 분일까? 왜 저를 보내셨을까? 수없이 궁금했거든요. 도연은 지환이를 의자에 앉히고 차를 내왔어요. 그리고는 30년 전 그날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어떻게 시집을 갔는지, 얼마나 아이를 기다렸는지, 그리고 출산 당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지환이가 말했습니다. 정선에서 조사해 보니까 분명히 저는 살아서 태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사산이라고 하셨을까요? 도연도 그 부분이 가장 궁금했어요. 시어머니와 의사가 분명히 사산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파란 손수건도 그때 사라졌거든. 누가 가져간 걸까? 지환이는 기자답게 차근차근 정리했어요. 저는 생후 일주일 만에 입양기관으로 보내졌다고 들었어요. 그때 이 손수건을 가지고 있었고요. 분명히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어머니께는 사산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저는 입양을 보낸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왜? 도연은 이해할 수 없었어요. 지환이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분명히 시댁에서 뭔가 계획한 일인 것 같아요. 갑자기 도연은 깨달았어요.
시어머니가 그토록 아이 얼굴을 보지 못하게 했던 이유, 파란 손수건이 사라진 이유,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도연은 믿고 싶지 않았어요. 아무리 그래도 친손자를 그럴 리는. 하지만 지환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선에서 들은 얘기로는 당시 장씨 집안에 빚이 많았다고 해요. 그리고 입양 알선업자들이 돈을 많이 주고 아이를 사갔다는 소문도 있었고요. 도연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럼 우리 아들을 돈 때문에 팔아넘긴 거야. 시어머니가 며느리도 미워하고 돈도 필요해서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환이는 의외로 담담했어요. 화가 나지 않냐는 도연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물론 화가 나죠. 하지만 그 덕분에 좋은 부모님을 만났고 지금의 제가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잖아요. 도연은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원망하지 않냐고 물으니 지환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도 피해자예요. 서로 속은 거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그걸로 충분해요. 그날 오후는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모자는 30년의 공백을 메우려는 듯 끊임없이 이야기했어요. 지환이의 어린 시절 이야기, 도연의 지난 30년 이야기. 마치 댐이 터진 것처럼 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해가 지자 지환이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이만 가봐야겠어요. 너무 오래 있으면 어머니도 피곤하실 것 같아서. 하지만 도연은 아쉬웠습니다. 더 있어도 된다고, 밤새 이야기해도 좋다고 했어요. 지환이는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언제든 만날 수 있잖아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그리고는 도연을 다시 한번 꼭 안아주었어요. 어머니,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공방문이 닫히고 지환이가 떠난 후에도 도연은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정말 꿈이 아닐까? 정말 우리 동우를 다시 만난 걸까? 파란 손수건을 가슴에 품고 그녀는 조용히 감사의 기도를 올렸어요. 모자의 재회 이후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30년 동안 죽었다고 믿어왔던 아들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훌륭한 성인으로 자라서 자신을 찾아왔다니.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지환이는 약속대로 다시 공방을 찾았어요. 이번에는 꽃다발을 들고 왔더군요. 어머니, 늦었지만 어버이날 선물이에요. 도연은 그 마음씨에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30년 동안 받지 못했던 어버이날 선물이었거든요. 하지만 지환이의 표정에는 여전히 무거운 그림자가 있었어요. 기자로서의 본능 때문인지 진실을 완전히 밝혀내고 싶어 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정확한 진실을 알고 싶어요. 할머니가, 친할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필요 없어. 이미 너를 다시 만났는데 과거 일로 괴로워할 필요가 뭐 있니? 하지만 지환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져야 해요. 그래야 어머니도 마음의 짐을 덜 수 있을 거예요. 며칠 후 지환이는 혼자서 정선을 다시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증거를 찾기 위해서였어요. 당시 입양 알선업자였던 사람을 수소문해서 찾아냈고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이미 70이 넘은 할아버지였어요. 처음에는 모른다고 잡아떼었지만 지환이가 끈질기게 물어보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었거든요. 장씨 집안에서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며느리가 낳은 아이를 입양 보내고 싶다고.
대신 산모에게는 사산이라고 말해달라고 했답니다. 돈도 꽤 많이 줬다고 하더군요. 지환이는 충격을 받았어요. 정말로 할머니가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확실한 증거였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원망해야 할지, 이해해야 할지 몰랐어요. 당시 장씨 집안이 어려웠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탄광 사업이 망해서 빚이 많았고 며느리도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했습니다. 게다가 아들을 해외로 입양 보내면 큰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유혹도 있었던 것 같았어요. 지환이는 서울로 돌아와 도연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습니다. 도연은 예상했던 일이라면서도 실제로 확인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시어머니가 정말 그런 일을 했다니. 어떻게 친손자를 돈 때문에 팔 수 있을까요? 하지만 지환이는 의외로 침착했어요. 어머니, 화내지 마세요. 할머니도 어려운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저에게 좋은 일이 됐잖아요. 정말 원망스럽지 않니? 도연이 물었어요. 지환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화가 났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니까 저를 키워주신 미국 부모님께 감사한 마음이 더 커요. 그분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없었거든요. 도연은 아들의 성숙함에 놀랐어요. 원망하지 않는다니. 오히려 자신이 더 분노하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럴 수 있니? 할머니가 우리를 속이고 너를 팔아넘겼는데. 지환이는 도연의 손을 잡았어요. 어머니, 과거에 매여 있으면 현재를 잃어버려요. 저희는 이제 다시 만났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진실을 알았으니 이제 정말로 새 출발을 할 수 있어요. 며칠 후 지환이는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어머니, 저를 아들로 정식 입양해 주세요. 법적으로도 모자가 되고 싶어요. 도연은 깜짝 놀랐습니다. 입양이라니. 하지만 생각해보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지환이는 설명했어요. 지금은 법적으로 남남이잖아요. 입양을 하면 정식으로 모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성도 어머니 성으로 바꿀 수 있어요. 윤지환에서 이지환으로요. 하지만 미국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도연이 걱정했어요. 지환이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친어머니를 찾았다고 한국에서 입양 절차를 밟겠다고요. 오히려 축하해 주시더라고요. 미국 부모님도 정말 좋은 분들이구나. 도연은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 분들이 우리 아들을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셨으니 언젠가는 꼭 인사드리고 싶어요. 지환이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나중에 시간 되면 함께 미국에 가서 인사드려요. 양아버지, 양어머니께서도 어머니를 만나고 싶어 하세요. 그날 오후 모자는 입양 관련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잡한 절차였지만 지환이가 기자로서 익숙해서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었어요. 몇 주 후면 법적으로도 정식 모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아직 살아계실까? 진실을 안다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 지환이는 한번 찾아가 보고 싶다고 했지만 도연은 말렸어요. 그럴 필요 없어. 이미 지난 일이야. 도연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예전 일로 괴로워할 이유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환이는 아직 무언가 걸리는 것 같았어요. 기자로서의 성격상 완전히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그냥 넘어가기가 어려웠나 봅니다.
언젠가는 정말 마지막 진실까지 밝혀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입양 절차가 마무리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이제 윤지환은 공식적으로 이지환이 되었어요. 도연에게는 법적으로도 인정받는 아들이 생긴 것이었죠. 31년 만에 이루어진 진짜 가족의 탄생이었습니다. 그날 지환이는 특별한 제안을 가지고 공방을 찾았어요. 어머니, 공방 이름을 바꾸는 게 어떨까요? 바늘과 실도 좋지만 우리에게 더 의미 있는 이름으로요. 도연은 무슨 뜻인지 물었습니다. 파란 나비는 어떠세요? 지환이가 제안했어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파란 손수건을 기념해서요. 그리고 나비는 변화와 희망을 상징하잖아요. 어머니의 새로운 시작을 의미할 수도 있고요. 도연은 그 아이디어가 마음에 들었어요. 파란 나비. 정말 좋은 이름이네. 그렇게 하자. 며칠 후 공방 간판이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파스텔 톤의 예쁜 간판에 파란 나비라는 글씨가 새겨졌어요. 새로운 이름과 함께 공방의 분위기도 달라졌습니다. 지환이가 주말마다 찾아와서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포장과 배달을 도와주었거든요. 어머니와 아들이 함께 일하는 모습이 훈훈해 보였어요. 도연은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시작했습니다. 위로의 손수건 만들기였어요. 작은 손수건에 따뜻한 메시지를 수놓아서 힘든 사람들에게 선물하는 것이었죠. 당신은 소중합니다. 모든 아픔은 지나갑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같은 문구들을 정성스럽게 수놓았어요. 지환이는 기자로서 이 아이템을 기사로 소개했습니다. 파란 나비 공방의 위로 손수건이라는 제목의 따뜻한 기사였어요. 30년 만에 찾은 친어머니와 함께 만드는 희망의 메시지라고 썼죠. 기사가 나간 후 공방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손수건을 주문하는 사람들,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 그리고 비슷한 아픔을 가진 분들도 계셨습니다. 입양으로 헤어진 가족들, 아이를 잃은 부모들. 도연과 지환이의 이야기에 위로를 받는다고 했어요. 어느 날은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70대의 할머니였는데 50년 전에 아이를 입양 보냈다고 하더군요. 그 후로 줄곧 후회하며 살았는데 도연과 지환이의 이야기를 듣고 용기를 얻어서 아이를 찾기 시작했다고 했어요. 도연은 그 할머니를 위해 특별한 손수건을 만들어 드렸어요. 파란 실로 늦지 않았습니다라는 문구를 수놓아서요. 할머니는 그 손수건을 받아들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정말로 아들을 찾았다는 소식을 전해왔어요. 지환이도 바빠졌습니다. 기자 일과 함께 입양 가족들을 돕는 일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거든요. 방송국에서 정기적으로 가족 찾기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고, 많은 가족들이 재회할 수 있도록 도왔어요. 어느 토요일 오후, 모자는 공방에서 조용히 차를 마시고 있었어요.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파란색 자수 작품들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마치 나비들이 날아다니는 것 같았어요. 지환아, 엄마는 정말 행복해. 도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30년 동안 죽었다고 생각했던 내가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서 돌아와 줘서. 이런 기적이 또 있을까? 저도 행복해요, 어머니. 지환이 대답했어요. 미국 부모님께 감사하고 어머니를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준 모든 분들께 감사해요. 그리고 그때 저를 입양 보내신 할머니께도 어떤 의미로는 감사해요. 정말 원망하지 않니? 도연이 다시 물었어요. 지환이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약 그 일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어머니와의 재회도
이렇게 특별하지 않았을 거고요.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 두 사람은 함께 파란 손수건을 바라봤어요. 30년의 세월을 견뎌낸 그 작은 천 조각이 얼마나 많은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이제는 공방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어 액자에 담겨 걸려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지환이가 일어났어요. 오늘은 미국 부모님과 화상통화하는 날이에요. 어머니도 함께 인사하실래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동안 미뤄왔는데 이제는 용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화상통화 화면에 나타난 미국 부모님은 정말 따뜻해 보였어요. 지환이를 이렇게 훌륭하게 키워주신 분들이구나. 도연은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서툰 영어였지만 마음은 충분히 전해진 것 같았어요. 미국 어머니도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지환이가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정말 기쁘다고, 언젠가 한국에 가서 직접 만나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때는 함께 파란 나비 공방도 구경하겠다고 하더군요. 그날 밤 도연은 창문 너머로 별을 바라봤어요. 동우야. 아니, 지환아. 엄마는 이제 정말 평안해. 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해. 그리고 이렇게 착하고 훌륭하게 자라줘서 고마워. 마침 지환이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어머니, 오늘도 감사했어요. 내일도 공방에 갈게요. 새로운 위로 손수건, 디자인 생각해뒀어요. 사랑해요. 도연은 미소를 지으며 답장을 보냈어요. 엄마도 사랑해, 우리 아들. 파란 나비 공방의 불이 하나둘 꺼져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만들어지는 희망의 이야기들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었어요. 30년의 기다림 끝에 만난 모자의 사랑처럼 세상에는 아직 많은 기적들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창문 너머로 진짜 나비 한 마리가 날아갔습니다. 파란색은 아니었지만 도연에게는 마치 천사 같아 보였어요. 모든 이별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고, 모든 상처가 아물 수 있다고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파란 나비의 기적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고 있었습니다.